50살 이후 어린 여자를 만날 수 있는 현실적 방법과 해외 이주 생활의 실질적 가능성. 이번 글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하여 나이 50 넘도록 미혼이거나 돌싱이거나 아무튼 혼자인 남자들에게 어린 외국 여자를 만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제시해보고 또한 해외 생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생각해보려 합니다. 나이 먹고 어린 여자 찾는 게 자랑이냐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정신머리가 달나라에 가서 떡방아 찍고 있는 한국 여자들과는 달리 해외에서는 커플 간의 나이 차이에 그다지 민감하지도 않고 순수하게 사람만 보고 만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이 팩트이다 보니 나이 차이가 10살이 나든 20살이 나든 더 나아가 30살이 되든 당사자만 좋으면 그만이지 그다지 주변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사람은 여러 종류입니다. 이쁜 여자 좋아하는 놈, 돈 많은 여자 찾는 놈, 어린 여자만 찾는 놈. 그건 각자의 취향이니까 그런 것 가지고 비난하려면 키 크고 돈 많고 잘생긴 남자 찾는 여자들도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제 경우만 보더라도 어쩌다가 30년 가까이 어린 여친을 만나서 벌써 햇수로 6년째 잘 만나고 있습니다. 물론 석 달에 한 번씩 비행기 타고 5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못할 정도도 아니고 무엇보다 왜 그렇게 뻔질나게 왔다 갔다 하느냐며 이쁘냐고 묻는데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한 것이 그럼 이쁘니까 나가지 안 이쁘면 뭘 낳고 가겠냐? 돈 들여 시간 들여 힘들여 가면서 한 20년 전쯤에는 중국이 부상하던 시기가 있었더랬죠. 개인적으로는 2006년경부터 중국어를 공부하고 2016년부터는 베트남어로 바꿨는데 중국을 10년 정도 다니면서 느낀 점은 얘들이 전반적으로 드세다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그나마 중국이 뜨던 시기라서 중국어의 메리트도 있고 했지만 내가 다니던 청도도 그 정도인데 동북지방은 더할 것이고 게다가 지금은 그때는 들어보지도 못했던 차이리인지 뭔지 아는 얼빠진 문화현상이 만연하다 보니 그런저런 이유로 중국의 인기는 삽시간에 빠져버렸고 그 배경에는 중국 정치의 정신나간 짓거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무시하면 안 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대안으로는 일본을 들 수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는 것이 솔직히 86세대가 젊은 시절을 돌아보면 한국 남자가 일본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선 소득 격차가 지금의 한국과 동남아를 비교하는 것과 같았으니 한일 결혼은 말 그대로 한국 여자가 운 좋게 일본 남자에게 시집가는 경우가 절대다수였지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양국 간의 관계만을 바라본다면 말 그대로 천지가 개벽을 한 경우인데 일단은 무엇보다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는 서로 상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둘 다 상대를 배려하는 포지션이다 보니 그런 것이고 반대로 한국 여자나 일본 남자는 그런 배려를 받는 것에 익숙한 쪽이라 만나봐야 열에 여덟 아홉이 파탄나는 것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리가 가까워서 다니기 편하고 비자 문제도 없으니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백러시아 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움직이면 되지만 이건 그야말로 시간적 제약과 경제적인 문제까지 전부 고려하면 쉽지만은 않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물론 1년 이상 현지에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요. 하지만 일본 여자를 만나는 것도 3, 40대까지는 어린 여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겠지만 50대 이상이 20, 30대 여자를 일본에서 만난다는 것은 썩 쉬운 일이 아닐 것이고 3, 40대 여자에게도 관심이 있다면 썩 괜찮은 결정이 되리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한국의 20, 30대나 40 초반까지라면 가능성이 높지만 50 이후에는 그리 쉽지는 않으리라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럼 현실적인 대안으로 동남아가 남게 되는데 이 역시도 여러 나라가 있는지라 일반화할 상황은 못 되지만 그나마 제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태국이나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곳은 도저히 왁구가 안 나오는데 평균적인 외모가 너무 떨어진다는 점이 중요하고 라오스나 캄보디아, 미얀마 등은 그 역시 아닌 이유가 여기는 소득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서 한국인으로서는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도 쉽지 않은데 물론 제 지인 하나도 라오스 여자랑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으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비추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베트남 하나 남는데 내가 직접 경험해 본 결과 베트남 여자들의 평균적인 외모 수준이 결코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떨어진다고 보여지지도 않고 물론 키는 작지만 몸매는 오히려 낫다고도 볼 수 있죠. 게다가 성격적인 면이나 인성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한국처럼 남자에게 완전히 기대거나 모든해줘 사줘 가져와 하는 식의 넉나간 정신자세를 가진 얘들도 별로 없는 것이 베트남은 전통적으로 모계사회라 딸내미들이 가족을 위해 돈 벌어오는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고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심이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물론 이 역시 케바케이고 사바사이겠지만 어디업소나 술집 나가는 여자 아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하는 여자를 만난다면 통수 맞을 위험에서는 그래도 한국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하면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선은 적어도 1년 아니면 최소 6개월 이상 한국 떠나서 현지 생활하면서 현지에서 어학당 다니면서 베트남어 공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리 번역 기능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내가 알고 직접 말하는 언어와 기계 통해서 전달되는 언어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정도의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바란다는 자체가 어불성설로 비춰질 뿐이라는 것이죠. 내 경우에는 중간에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나서 체류 기간이 한정없이 길어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어학당의 코스에서 초급 4개월, 중급 4개월이 걸리는데 때문에 최소 6개월 정도는 되어야 내가 하고 싶은 말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시간적, 경제적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냥 복불복 주사위 던지기 하는 심정으로 결혼정보업체 두드리는 쪽이 낫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어학 공부해가면서 현지에서 사용하는 대화 앱, 한국의 카톡에 비견되는 잘로 앱을 통하든 페이스북을 통하든 아니면 대화 앱이나 어학 교류하는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하든 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현지 생활과 어학이 우선한다는 것이며 그 외의 모든 방법은 본질에서 벗어난다는 얘기라는 점에서 과연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쉽지만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은퇴 후 해외 이주에 관한 것인데 무슨 베트남이니 태국이니 인도네시아니 하면서 한 달에 돈 100만 원, 200만 원 가지면 럭셔리까지는 아니어도 한국보다는 더 낫게 살 수 있다고 정신 나간 소리하는 사람들도 있다지만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은 것이 당장 병원비만 해도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의사소통은커녕 병원에 가는 방법조차 모르면서 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스울 뿐입니다. 내 경우도 베트남에 2년 반 있으면서 병원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더니 느닷없이 당뇨 수치가 황당하게 올라가더라는 것이죠. 외국 살면서 한국처럼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불러서 건강검진하고 그러는 건 그야말로 아름다운 꿈일 뿐입니다. 게다가 혼자 살아도 한 달에 베트남 호지민 기준으로 15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부부가 같이 와서 산다면 외로움이나 적막감 같은 심리적 요인은 제외하더라도 당장의 한국 음식은 어떻게 먹을 것이며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이며 운동이나 건강관리에 대한 계획과 실천은 어찌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얼마나 제대로 세우고 왔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 그런 적응을 못하고 고작 1년 버티고 돈만 까먹고 한국으로 유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겠지만 그런 면에서 베트남 현지인과 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제 경우를 보자면 여친 고향이 호치민 아래 붕따오라는 바닷가 마을인데 여기는 호치민시에서 두어 시간 떨어져 있지만 한 달 월세 30만 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음식이야 내가 해먹으면 되고 필요한 물건 구입이나 병원 가는 일도 옆에 현지인이 있으니 걱정이 90% 이상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부부가 해외 생활하는 거랑 현지인 여친이나 아내와 현지 생활을 하는 거랑은 애초에 처음부터 시작점이 다르다는 얘기이고 차라리 그럴 바엔 한국의 강원도나 이런 곳은 지금도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로 살 수 있는 곳도 좀 있다고 하니 그 방법을 찾는 것이 객지 나와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낯선 곳에서 생고생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면을 얘기하자면 국민연금 100만 원,
150만 원 가지고 해외 생활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인생 피곤해지는 길을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생각인데, 일단 호치민만 하더라도 한국인 주거 지역은 월세만 100만 원의 관리비도 2, 30 기본으로 나오고, 한국 음식이나 상품은 한국보다 더 비싸고 현지인 물가도 장난 아니게 비쌉니다. 흔히들 베트남 물가 싸다고 하지만 그건 관광객이나 한국인 기준에서 볼 때 그런 것이지, 나처럼 베트남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기 소득이 한국의 10분의 1인데 밥값은 기본 2,500원, 3,000원입니다. 내가 먹는 게 그렇다는 것이고 베트남 현지인들은 1,000원, 1,500원짜리 먹습니다. 그럼 한국 돈으로 환산해서 우리가 매번 한 끼에 25,000원, 3만 원 하는 밥을 사 먹느냐 말입니다. 연금도 앞으로 2, 30년 후면 기금 고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직접 받는 돈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 예상되는 바, 순진하게 국민연금에 기대기보다는 개인연금이나 배당금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감안해서 최소 300만 원 이상은 돼야 할 것이고, 그래서 그 정도의 월 예산으로, 그것도 대도시가 아닌 지방 소도시에서 지낸다면 그건 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있다면 하루라도 서둘러야 하는데, 나도 50 넘어와서 생각든 것이 왜 10년 전에 안 왔을까라는 후회 또는 자책이었는데, 지금은 또 시대가 달라져서 한국의 3, 40대 남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50대 이상은 베트남에서도 경쟁력에서 밀려가지고 옆에 라오스나 캄보디아로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젊을 때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나이 들어 후회하지 않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무쪼록 저의 이런 경험담과 조언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